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일이라는 것을 시작한 건 22살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던 것처럼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일을 했어요. 제가 경호학과 학생이었는데 덩치가 저희 과의 그 많은 건정한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컸거든요. 당시 꽤 유명한 연예인의 경호를 맡으면서 정식으로 경호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제가 담당했던 연예인의 추천으로 그 사람의 친인척 정치인 경호로 넘어갔고요. 그 정치인 선생님이 사실 제게 큰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한번 해외 출장길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위험한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워낙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던 나라였던 터라 몸이 다치는 건 물론 부수적인 피해까지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어린 마음에서 우러난 치기였는지 아니면 책임감이었는지 안정이 보장된 후 범인을 찾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자칫 무모할 수도 있었던 행동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범인이 훔쳐갔던 것들을 채 팔기도 전에 잡혔고 현지 경찰에 넘긴 후 진술까지 다 받았죠. 그리고 그날 그 정치인께서는 저를 해고하겠다 하셨습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 해고당한 게 아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분명 있을 거라며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후의 삶을 도모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돈이 필요해 일이 시작했던 제게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하는 동안 학비를 대주겠다 하셨습니다. 개인 장학금이 생긴 셈이었죠. 덕분에 저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했고 무사히 졸업한 후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근이 확정되는 날, 저는 부모님보다 그 정치인분을 먼저 찾아가 큰절을 올렸어요. 이후에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그분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에 시작했던 저의 일은 정년을 꽉 채울 때까지 한순간도 쉰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말에 의하면 제가 워커홀릭이래요.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제 일을 좋았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집요하게 일에 몰두할 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그 일로 저희 식구 다 잘 먹고 살았으니 감사하죠. 사실 아내와 계속 얘기했던 건 정년 이후의 삶은 좀 느긋하게 쉬자는 거였습니다.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게도 제가 휴가를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어요. 어느샌가 휴가는 저 빼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식구들과 가거나 알아서 놀러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짜 몇 달에 한 번 느긋하게 쉬는 날이면 아빠 피곤하니 쉬게 두자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고요. 지금 그나마 아이들이 아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는 거 사실 다 아내 덕입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아내가 아이에게 주입식 교육을 아주 빵빵하게 시킨 거죠. 그 덕에 제가 그래도 가장 노릇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저는 빵점 아빠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빵점 아빠는 퇴직 후에 빵점 남편 타이틀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오매불망 이제야 남편이랑 좀 놀아볼까 했던 아내를 두고 제가 덥석 알아 누웠거든요. 병원에서 글쎄 변명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촌 형만 아니었으면 돌팔이 의사라고 제가 고소할 뻔했다니까요. 이 병 나 알지. 이거 쥐가 걸리는 병이야, 쥐. 쳇바퀴 막 돌려야 하는데 못 돌려서 걸리는 병. 일 못해서 걸리는 병. 넌 어떻게 평생을 일만 하던 애가 퇴직하고 나서 일 못해서 병이 나냐?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일을 못해 병이 나? 네 몸이 쉬는 걸 못 견디는 거야. 야, 차라리 일을 해. 고된 거 하지 말고 소일거리 할 만한 거 찾아서 해.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의 어이없는 표정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뭘 하나 내밀더라고요. 아파트 공고문이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단지에 주간 경비를 구한다는 구인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어? 아이, 당신이 이거를 왜 가지고 있어? 내가 내 남편을 몰라? 어째 좀 있으셔서 들썩거리는 거 보고 저거 저러다 저 인간 생병나지 싶어서 갖고 왔던 거야. 이거라도 해보라고 할까 싶어서. 어이구, 근데 어떻게 딱 그렇게 일 못해서 좀 쑤시는 병이 왔어? 아유, 진짜. 아내가 내민 구인서를 들고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퇴직을 했다고 해서 집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내는 게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어요. 결국 30년을 자리 잡고 산 아파트 옆 단지로 저는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근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었기에 참 세상에 안 본 사람 없다 생각했거든요. 이야, 그런데 진짜 제 아들 말처럼 세상은 넓고 정신 나간 사람은 더 많더라고요. 어쩌면 진짜 나쁜 사람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불편한 저 인간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좋은 이웃도 많았지만 진상 입주민의 수와 종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가장 기막혔던 사람 중 하나는 오 여사였습니다. 오 여사라고 저희 부부가 한 15년째 오며 가며 인사하는 이웃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위아래로 살다가 옆 단지로 이사한 지는 한 5년 됩니다. 그래도 같은 동네다 보니 볼 때마다 인사를 하곤 했는데 허라, 제가 근무하는 그 동에 살더라고요. 처음 출근해서 빗자루질을 슥슥하다가 오 여사가 오길래 저는 또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 오 여사 표정이 영 이상한 겁니다. 옆에 서 있던 동네 사람들이 뭐야 뭐야 하는 얼굴로 다가오자 떨떠름하게 인사받고 쓱 가는 거 있죠. 그리고는 글쎄 인터폰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앞으로는 아는 척하지 말라네요. 그리고는 글쎄 이웃일 때나 최 선생님, 오 여사님하고 살았지 경비랑 안면 튼 여자 되고 싶지 않다나요. 너무 기막혀서 대답할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별명이 딱따구리였어요. 집요하게 콕콕 쪼아가며 말을 하는 데다 쉬지 않고 몰아붙이는 성격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죠. 딱따구리가 어디 나무 쪼면서 쉬던가요? 망설임 없이 한 곳만 집요하게 두들기잖아요. 저도 말 한 번 막히는 거 없이 우다다 쏟아내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그걸 오 여사가 막더라고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기분이 영 더러웠어요. 아내한테 그날 말을 전해줬더니 아내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뭐 오 여사처럼 심정을 득득 긁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한 대 때려줄까 싶게 구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충 차 대놓고 저한테 차키 휙 던져오며 주차 자리 찾아서 해놓으라고 하는 건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아파트에 주차장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경비가 발레 파킹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파랗게 젊다 못해 자식도 아니고 손주뻘은 되어 보이는 놈들이 글쎄 그런다니까요. 좋은 자리에 차 대놓았던 사람이 외출하면서 거기에 자기 물건 갖다 놓고 자리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치웠다가 진짜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공공장소이고 지정주차 아니라는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큰 봉투에 오만 쓰레기 다 넣어 쓰레기장 갖다 놓고는 저한테 종량제 봉투 하나 구해서 대신 버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구구절절 말을 하다 보면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진상은 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10명의 진상을 잊게 하는 한 명의 주민들 때문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인사하며 힘드시죠라고 말을 걸어주는 비슷한 연배의 주민에서부터 슬그머니 과일 하나 주는 아주머니까지, 그래 내가 자랄 때 알았던 이웃이란 이런 거였는데 하는 추억을 되새김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은 살만한 거지 싶어 그냥 잊고 묻으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제 인생을 걸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상을 만나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와, 이런 사람이 진짜로 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건 제가 경비 일을 시작하고 1년쯤 되었을 때였죠. 처음 이사 들어오는 날부터 기분이 좀 쎄하기는 했어요. 제가 일하는 아파트는 사다리차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파트 단지 가운데로 타일이 깔려 있는 중정 구조가 되어 있어서 거기로는 차가 못 다니거든요. 둥근 중정 형태의 공터를 따라 주변으로 나 있는 길은 있지만 그 길 역시 택배차 정도까지만 다닐 너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아니 엄청 큰 사다리차가 무작정 화단을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너무 놀라서 근무하는 모든 경비원이 나가서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한 35 정도 되었을까? 제 입장에서는 새파랗게 어린 사람 하나가 다가오더니 이러더라고요. 뭐예요? 비켜요. 아니 이게 무슨... 여기 이런 차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삿짐은 지하로 들어가서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하셔야 하고 그것도 사전에 예약하셔야 해요. 사다리차 금지된 아파트입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이 집을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 당신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꿀 집 사서 오는데 내가 이딴 얘기를 첫날부터 들어야 해? 아, 꺼져. 사다리차 없으면 이 많은 집을 어떻게 옮기라고. 얼마를 주고 오셨건 그건 모르겠고 어쨌건 이 아파트 사다리차 금지입니다. 지하로 가셔서 사람이 직접 옮기던가 해야 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보디 못한 사다리차 기사가 참견을 하더라고요. 거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아파트 사다리차 못 간다니까. 다 해결하셨다면서. 아유, 내가 지금 이 아파트만 몇 번 오는데 지금이라도 차 빼요. 에이씨, 하루 날리고 이게 뭐야. 그러자 저한테 있는 대로 퍼부었던 남자가 이번에는 사다리차 기사에게 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대화하는 걸 곰곰 들어보니 어이없는 짓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럭 2대로 와야 할 짐을 그냥 용달 1대와 사다리차에 딸린 트럭으로 해결하려 했었나 봐요. 사다리차 기사는 이미 여러 번 이 아파트 경험이 있으니 차 못 들어간다고 반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벅벅 우겨 억지로 끌고 온 거였죠. 하지만 아파트에서 허락할 리가 없고 결국 경찰까지 와서 빼라고 하니 난감해진 거죠. 사다리차도 못 썼으니 돈 못 준다고 그냥 가라고 하니 그걸 누가 그냥 갑니까? 사다리차 기사도 뭔가 쎄했는지 그 남자랑 된다 안 된다 설왕설래했던 걸 다 녹음을 했더라고요. 결국 그날 그 사람은 이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사다리차 돌려보내고 짐은 지하통에 화물 엘리베이터로 옮겨야 하는데 그것도 미리 신청을 안 했거든요. 관리실 직원들 5시면 퇴근하니까 신청이 될 리가 있나요? 엘리베이터도 못 쓰고 사다리차도 못 쓰고 그냥 길바닥에 짐 널브러뜨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입주민의 신경질은 고스란히 경비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제일 말을 많이 나눈 저한테 폭언이 쏟아졌다는 게 맞겠네요. 첫 단계는 자잘한 이삿짐 박스를 경비실 앞에 쌓아두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드나들지도 못하게 쌓아두고는 이러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어제 이사 못한 거니까 이거 당신들이 옮겨. 다른 경비들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일단 제가 나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옮기죠 뭐. 그러자 그 입주민이 아주 흐뭇한 웃음, 그래, 니깎게 날 이길 리가 없지 하는 웃음을 띠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은 짐을 앞에 잔뜩 쌓아두고 휘적휘적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뒤에 내려와서 자기 짐을 찾더라고요. 뭐야? 짐 다 어딨어?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짐은 어딨냐고?
아이, 옮겼는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집에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태 짐이 없는데. 아이, 집으로 옮기라는 거였어요. 난 또 그냥 옮기라고만 하셔서 저기 아파트 입구로 옮겼죠. 아유, 여기 입주민들 다니기 불편하고 이삿짐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입구에서 옮기셔야 해요. 저 옆에 화물 엘리베이터 있고 미리 연락해서 사용료 지불하시고 옮기시면 됩니다. 벌써 4시 반이네요. 30분 뒤에 또 다들 퇴근하니 어서 처리하시죠. 뭐? 내 짐을 밖에다 내놨다고? 야, 너 그게 얼마짜리 짐인 줄 알아? 망가지거나 없어졌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래서 제가 딱 CCTV 앞에다가 놓고 포대기 씌워놨어요. 겉에 104동 1123호 짐이라고 써붙여놨으니 아마 다들 그 집 짐인 거 알 겁니다. 입주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난리가 났어요. 오며 가며 이 사태를 지켜봤던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라고요. 어머, 저 진상짐이 저 사람 건가 봐. 우리 아저씨 일 한번 화끈하게 하시네. 나중에 자양강장 드링크라도 좀 사드려야 되겠어. 저 사람 어제 사다리차 들고 들어와서 난리쳤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사방에서 쑥덕거리자 그 진상도 그건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오늘도 엘리베이터 쓰지 않으면 진짜 이틀 내내 이사 완료가 안 될 판이니 후다닥 관리실로 가더라고요. 사실 그 앞에 이삿짐 쌓아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전날 사다리차가 와서 설치는 바람에 다들 엄청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진상짓을 계속해왔던 사람이 자기를 뛰어넘는 진상을 만나면 또 그렇게 선한 진상 킬러가 된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나보다 더 못된 놈을 만나 자기가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는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한테 차 옮겨라, 대신 주차해라 으르딱딱거렸던 사람들이 새삼 와서 수고 많다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쓰레기 늘 뭉쳐 내놓으며 저한테 대신 분리해서 버리라고 한 할머니는 글쎄 과일을 다 갖다 주더라고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힘내라고 말입니다. 제가 진짜 사람 대하는 일 오래 하면서 본성의 끝까지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어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여하튼 그 대대적인 이사 사건 이후로 그 주민은 아주 대놓고 저한테 못된 진상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너 한번 엿먹어봐라 이런 거였죠. 다행히 그때마다 동네 주민들이 한 번씩 째려봐주면서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었지요. 물론 대부분은 제가 그냥 넘기면서 넘어갔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수굿하게 당하지 않고 소위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니 그 사람은 약이 올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쪽으로는 촉이 좀 있거든요.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경비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그닥 큰 평수가 아닙니다. 실평수로 따지면 7평, 15평, 20평 정도 되는 원룸에서 투룸 정도 되는 크기가 모여 있어요. 지은 지도 오래되어 재개발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주민수가 워낙 많으니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보다는 연배가 좀 있는 사람들, 즉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딱 둘 중 하나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여기밖에는 살 곳이 없어 오거나 언젠간 있을 재개발을 노리고 잠시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나마도 한 1년 살다가 전세를 주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끝까지 여기에서 버티며 사는 젊은이들은 거의 100% 삶이 팍팍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아들, 딸 같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아등바등 사는 거 안쓰러워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참 이사 올 때부터 난리 부렸던 그 사람은 딱 봐도 건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몸에 그림을 그려야 건달인 것도 아니고 용 그림 있는 옷을 입어야 건달인 것도 아니에요. 말투나 정신머리, 행동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그 입주민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랑 사실 한번 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니, 어디서 이상하게 튜닝을 해서 있는 대로 대포 소리 나는 차를 경비실 앞까지 끌고 온 거 있죠. 거기 차 가지고 오면 안 되는 자리인데도 떡하니 대놓고 이러는 겁니다. 차 건드리지 마. 나 집에서 볼일 보고 나올 거니까 가만둬. 아니, 어디서 말 길게 하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나? 젊은 놈이 말끝마다 반말인 것도 기막혔는데 말입니다.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 차를 갖고 와서 세워놓고는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진짜 손 안 대고 전화만 했습니다. 견인 업체에서 쏜살같이 와서 차를 견인해 갔어요. 잠깐이면 내려올 것처럼 하던 그 사람이 거들먹거리고 내려온 건 그로부터 6시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있는 대로 기지개를 펴고 내려와서는 차가 없으니 옳다쿠나 하고 경비실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제가 교대, 퇴근 시간이라 막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내가 내 차 손대지 말랬지? 너 내 차 키도 훔쳐서 복사했냐? 키 나한테 있는데 차 어딨어? 차 어쨌냐고? 아, 제가 왜 그쪽 차에 손을 댑니까? 손대지 말래서 저 차에 신경도 안 썼습니다. 뭐? 그런 멀쩡한 차가 어디 갔는데? 아까 견인차가 끌고 갔어요. 누가 신고했나 보죠. 뭐? 견인? 야, 그걸 보고만 있었다고? 아니,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미쳤어? 미친 거야? 아니, 절대 손대지 말고 참견도 하지 말라면서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왜 난리십니까? 그러자 그 입주민이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저한테 주먹질을 하려고 손까지 번쩍 저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런 거 그냥 피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디 한번 칠 테면 쳐봐라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기세라고 하지요. 싸움의 시작은 무조건 기세거든요. 순간 움찔하더니 주먹을 내리고 A씨하고 애꿎은 화단나무를 발로 뻥뻥 차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버럭버럭 성을 내더니 휙 사라졌습니다. 뭐 끌려간 차를 찾으러 간 건지 아니면 다른 볼일이 있는 건지 저로서는 알 수 없죠. 분명한 건 저한테 뭔가 본때를 보여줄 마음을 먹은 건 분명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진짜 덩치가 산만한 사람을 하나 데리고 나타나 제 앞에 서서 저를 불러냈거든요. 같이 일하는 경비는 이미 얼굴이 하얘져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기 강씨,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요? 저거 보통 인간들이 아닌 것 같은디. 부르고 싶으면. 그런데 내 느낌에는 저것들 허당이야. 원래 몸에 펌프 넣고 거들먹거리는 것들이 물주먹이거든. 일 치를까봐 내가 조마조마해 죽겠네. 조심해 저것들. 동료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밖으로 나가 그 건달들 앞에 섰습니다. 진상 입주민이 데리고 온 덩치가 제 앞으로 한 발 나서서 대뜸 이러더라고요. 야, 이 겁대가리 말아먹은 노친네야. 죽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냐? 너 유명해? 유명하면 유명하다고 이름표라도 써서 붙이고 다니든가. 뭐 어디 TV 나왔어? 영화 나온 거 있어? 뭐 깡패 3 이런 걸로 쓱 스쳤냐? 아니, 이 할아방구 듣던 대로 겁대가리 상실이네. 곱게 마누라랑 늙고 싶은 마음은 중고시장에 팔아치웠나봐. 나 진짜 요즘 늙은이들은 늙으면서 뻔뻔함을 어디서 사오나? 왜들 이따위야? 그러면서 그 진상의 친구인 덩치가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는 듯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순간
아, 이 녀석은 때릴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오기는 했습니다. 이게 진짜 때리는 놈이랑 협박하는 놈이랑 각도가 좀 다른데 이 놈은 때릴 각도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어허, 아 그거 나쁜 소린데. 내려, 곱게 내려. 야, 너 망치 아니냐? 그 건달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건달이 화들짝 놀라며 휙 뒤를 돌더라고요. 그리고는 진짜 순식간에 꽁지 내리 비 맞은 개처럼 쫄아드는 게 보였습니다. 어? 아, 여기엔 왜? 이 자식 봐라. 너 요즘 좀 얌전해서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지켜보고 있었어, 이 자식아. 너 일반인 상대로 주먹질하냐? 이 자식 아주 갈 때까지 갔네. 그리고 주먹질을 해도 앞뒤는 가려야지. 너 저분이 누군지 몰라? 예? 아세요, 이 할아방구? 그러자 그 남자가 헛웃음을 지으며 덩치에 등짝을 한 대 내려치더라고요. 저는 뭐하고 있었냐고요? 뭐 영화 보는 느낌으로 팔짱 끼고 그 상황을 감상하고 있었죠. 시시각각 당혹스러움으로 변하는 진상 입주민의 표정을 보며 혼자 킥킥거리기도 하고요. 그 남자는 덩치의 등짝을 한 번 더 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시, 야, 보면 모르냐? 우리 형이야. 그리고 너 같은 놈 40년 때려잡고 몇 년 전에 은퇴한 전설의 형사님이시고 너 강력방 강조은 강따구 강형사에서 강인에게 강포형사 못 들어봤냐? 이야, 우리 형 다 죽었네. 깡따구에 감 좋다고 휘어잡은 그 가락이 벌써 빛바랜 거야? 그러게 말이다. 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더니 야, 나 다 죽었나 보다, 야. 그러자 입주민과 입주민이 데리고 온 덩치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멍하게 서 있더라고요. 네, 저 전직 형사입니다. 보디가드 하다가 만난 제 은인이 너 같은 놈은 나쁜 놈 잡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경찰 되라고 하셨거든요. 공부 다시 하고 시험 보고 그렇게 강력반 형사가 되었고 진짜 원도 한도 없이 나쁜 놈들 잡아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못볼 꼴을 봤겠어요.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었는데도 이런 인간들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한번 붙어서 주먹 다짐까지 가는 건가 싶었는데 마침 제 남동생이 나타나 준 거죠. 아, 제 남동생은 현직 형사입니다. 저보다 13살 아래인 완전 막둥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저를 멋있게 생각해준 고마운 동생이에요. 제가 형사 시절 나쁜 놈들 잡고 다니는 게 아마 그 동생 눈에 영웅처럼 보였는지 본인도 진로를 형사로 정하더라고요. 저야 처음에는 반대했죠. 솔직히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인데 그만큼 보수가 어마막지 좋은 것도 아니고 몸 다치는 건 일상이니까요. 아들 같은 막둥이가 같은 길을 걷는 게 처음에는 싫었는데 이것도 같이 하다 보니 의지되고 좋긴 했습니다. 결국 제가 퇴직한 후에도 현직에서 일하다가 옛날 범죄 정보 필요하면 이렇게 한 번씩 오는데 그날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 망치라고 불린 덩치가 몇 번 제 동생한테 걸려서 꼼짝없이 약점 잡힌 놈이더라고요. 그 둘은 저와 동생의 정체를 알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시끄러우니 나와봤다가 335 모여 구경하던 사람들도 속 시원한지 몇몇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경비 생활은 좀 편해졌습니다. 전직 형사라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거든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날 거라 생각들을 했는지 진상도 확실히 줄어들어 여러모로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사람들 참 얕더라고요. 그렇게 막 하던 사람들이 제가 형사 출신이라 하니 그렇게 굽신거리며 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건은 오 여사님이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저도 제 아이들도 어디 가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고 살진 않았습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오랜 세월 살아도 옛날처럼 이웃한테 관심들이 많아서 뭐 하는지 일일이 알진 않잖아요. 오 여사님도 제가 그냥 회사원은 회사원인데
현장직 이런 데서 일하는 정도로만 알았던 모양이에요. 양복 번듯하게 입고 출퇴근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형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아주 멀리서부터 90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저랑 아주 친한 이웃이라고 오래전부터 가족들끼리 다 친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아내가 듣고 정말 기막혀 했지만 그게 사람의 본성인가 보다 하고 뒤늦게 또 배웠죠 뭐. 어쨌든 동생 덕에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입니다. 언젠가부터 못 보던 아줌마 하나가 제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였고 늘 같은 옷이었습니다. 목이 좀 늘어난 회색 반팔 티셔츠에 하늘하늘한 검은 치마를 입고 낡은 슬리퍼 차림이 거의 고정이었어요. 날이 좀 쌀쌀한 날도 그 차림이었고 낮이나 밤 상관없이 늘 그 차림으로 다녀서 눈에 익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줌마를 주시한 건 바뀌지 않는 옷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디선가 무슨 소리만 나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꼭 겁에 질린 사슴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씩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는데 그렇게 두문분출한 이후에는 어딘가에 멍이 들곤 했습니다. 가만 보니 팔도 반팔 아래 보이는 곳은 멍이 없고 팔뚝이나 목, 어깨, 쇄골 등에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치마도 발목까지 오는 것을 입고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바람결에 언뜻 보이는 종아리는 심각했습니다. 오랜 형사의 직감으로 이건 가정폭력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웃들에게 슬그머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소리 들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맞는 소리나 그런 거 들리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무슨 소리요? 아니, 뭔가 퍽퍽 치는 소리는 들리는데 맞는 사람 비명은 안 들려요. 뭘 입에 물고 있나, 으쓱하는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지금 내가 듣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헷갈려 하던 중이긴 해요. 그게 혹시 몇 호예요? 글쎄요. 소리가 워낙 울리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저희 라인은 아니고 아랫집인 것 같은데. 그렇게 몇몇 입주민들의 얘기를 토대로 저는 나름 범위를 좁혀나갔습니다. 형사일하면서 추리하고 추적했던 게 이렇게 또 나름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좁히고 좁혀 들어가 여기다 하고 확신이 든 집이 바로 그 이삿짐 진상 망치 깡패의 친구 집이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이사도 혼자 왔고 같이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형사 동생에게 부탁해서 조사를 좀 해봤죠. 아이고, 알고 보니 그 집에 3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부부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진상짓 오지게 했던 그 인간이었던 겁니다. 아들이 먼저 짐을 옮긴 후 그 부모는 나중에 슬그머니 들어왔던 모양이었어요. 형, 그 인간 아빠 말이야. 혹시 본 적 있어? 아니 난 그 집에 진상놈 하나 사는 줄 알았지. 그 아줌마가 거기 사는지도 몰랐다. 그 지난 동네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여러 번 들어갔던 기록이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아들이 엄마한테 무슨 병이 있어서 혼자 자해하는 거라고 했대. 병원 의사는 자해로는 이런 상처가 날 수 없다고 기록한 자료도 있기는 한데 형도 알지? 가정 내부 일은 우리가 참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 그러면 아들이 엄마를 때리는 거야? 아니면 때리는 아빠 편을 들어 방관하는 거야? 그건 내가 좀 더 알아볼게. 동생 말대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형사, 전직 형사, 이웃이라고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현장을 잡는 거였죠. 저는 염치불구 바로 옆집 2 가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피해가지 않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이웃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통해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고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그 집 아줌마가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저희도 모른 척 한 거예요. 모른 척을 해달라고 했다고요? 왜요? 그 경비 양반한테도 난리 부렸던 그 젊은 놈, 걔가 의붓 아들이잖아. 아주 지 애비랑 똑같더라고. 인간 말종이여. 처음에는 지 애비가 엄마 패는 거 보고만 있더니 그 다음에는 신고도 못하게 해준다고 같이 패나비어. 쌍으로 맞고서 어디 사람이 살겠어. 차라리 신고 말고 가만히 있어주면 이 자기가 덜 맞을 것 같다고. 아휴. 알려드리면 해결은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답이 없는데 저희가 괜히 말씀드렸다가 그 아줌마 진짜 큰일 날까봐 그래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고하셔야죠. 폭력은 어떻게든 잡아야죠. 꼭 해주세요. 제가 반드시 잘 처리하고 이웃분들에게는 피해가지 않도록 할게요.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방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곤란해하는 이웃들이나 차라리 방관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나 다 안쓰러운 거잖아요.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웃들에게 들은 상황을 토대로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류를 했던 가정폭력 상담사, 각종 관련 단체 종사자들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다들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동생이 알아보니 같이 살고 있는 남자와 그 여자가 실제 혼인신고가 된 상태도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결혼했고 호적에 오른 아내라고 속이고 가스라이팅하며 핍박하고 때리며 살아온 겁니다. 그 여자분 앞으로 대출이며 사채까지 잔뜩 끌어다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정황도 밝혀졌고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집에 갇혀서 맞기만 하고 전화로는 자꾸 빚독촉과 사채 협박 전화가 오니 더 겁에 질렸겠죠.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가둔 채 학대한 거였습니다.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생각이 들어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옆집 이웃이 제게 다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급하면 직접 전화 달라고 번호도 알려드렸거든요. 아저씨, 오늘 역대급이에요. 저러다 아줌마 죽을 것 같아요. 아줌마 비명 안 지르는 사람인데 지금은 차라리 죽이라고 비명 질러요. 그 말을 듣는데 뒷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당장 동생에게 연락을 하고 저도 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 일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문 열고 들어갔어요. 대체 다들 무슨 정신이었는지 문도 제대로 안 닫고 사람을 패서 그 소리가 다 밖으로 퍼졌던 겁니다. 이웃분들 중에서는 차마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녹음하며 발 동동 구르신 분도 있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앞에 벌어진 참혹한 상황에 모두가 기함을 했습니다. 너무 말라 뼈에 가죽밖에 안 남은 나이든 여자를 건장한 남자 둘이서 술에 취해 패고 있더라고요. 너무 술에 취해 대문을 닫았는지 열어뒀는지도 확인을 안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들은 급하게 두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취해서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 경찰 3명 중 2명이 가벼운 타벽상과 찰가상을 입었고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 둘을 경찰이 데려간 후 바로 아주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강 결과는 심각했어요. 갈비뼈는 자그마치 6군데가 금이 가고 부러진 상태였고 몸 곳곳에 뼈가 부러졌다 붙은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장기도 멍이 들어 곳곳에 피가 차 있었고 귀 한쪽 고막은 이미 상해서 회복이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는지 제가 구해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만 보면 소스라치 시더라고요. 결국 병원에서도 모든 의료진을 다 여자로 배치하고 저는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내가 간병을 해주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아주머니는 각종 수술과 치료에 들어갔고 그 치료비는 고맙게도 동네 사람들이 일부 모아줬습니다. 다들 이웃인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방관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던 단체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병원비도 배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한 변호사는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도 아니고 그 깡패 놈에게는 서류상 부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기간이 20년이 넘고 그걸 증명할 자료와 증거도 넘쳐나서 위자료를 청구해 보겠다 했습니다. 폭력에 대한 보상까지 싹 받아낸 후 안전 이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거죠.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자기가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부터 믿지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지난 20년간 거의 매일 맞으면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한 번도 못했던 거였어요. 1년에 한 번 친척이나 가족은 볼 수 있었지만 그때도 남편으로 알고 있던 그 남자가 옆에 딱 붙어 있었대요. 도저히 자기 상황을 알릴 수 없는 환경에서 그냥 포기하며 살았다며 펑펑 우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놈이 평생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새 인생 사는 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힘냅시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헤어질 결심을 밝히며 제 앞에서 아주 오래 우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후 아주머니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나중에 아내를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동네 사람들, 변호사, 단체의 도움으로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고 재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직업 교육도 받아서 요즘에는 앙금 꽃케이크 장사를 시작했다며 한번 저희 집에 멋진 떡케이크를 보냈더라고요. 그날 이후 동네에서 제 별명은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약간 부끄럽지만 새로 이사 오는 주민들이 일부러 먹을 것을 들고 경비실로 인사까지 온다니까요. 이웃들이 저한테 잘 보여야 이 동네에서 삶이 편해진다고 했다나요? 아이고, 다 늙어서 젊을 때도 안 한 동네 대장 노릇을 한다며 아내가 얼마나 놀리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그 아주머니 인생을 구하고 얻어진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려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구한 대가로 제가 그 민망함을 견뎌야 한다면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또 한 1년 정도 흘렀습니다. 저의 경비 생활이 완전히 안정권에 들었을 때 첫째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나이에 비해 아이들이 어립니다. 첫째가 올해 고작 27살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게다가 제 아들은 이제 갓 사회에 나와서 일 시작한 지 6개월인데 며느리 될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3살 연상인데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했는데 자기가 볼 때 대학에서 더 배울 시간에 실제적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 했답니다. 그렇게 동대문 다니면서 옷을 사입해서 인터넷으로 팔았는데 그게 아주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 회사 아르바이트로 일을 몇 번 하면서 아마 눈이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놈한테 한 가지 다행이다 싶었던 건 며느리 회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였어요. 아내는 아내, 자기는 자기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돈 벌고 일할 거라고 선언하더라고요. 자기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안주하는 놈일까봐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가진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들놈 연봉의 10배 이상 버는 며느리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만큼 해줄 상황도 아니었고요. 집도 며느리가 산다고 하고 제 아들한테는 몸만 오라고 했는데 이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며느리 될 아이 자체는 아주 씩씩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전형적인 대장부 스타일의 아이더라고요.
아버님, 이 사람 저희 집 대릴사위예요. 대릴사위. 저 그러니까 시집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장가 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참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제가 말 참고 살면 죽는 병이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만날 저 때문에 펄쩍 뛰세요. 저희 집 식구들은 다 말을 안 해서 사람 속 터트리는 재질들이거든요. 근데 저만 이래요. 참, 그건 또 그거대로 답답한 거긴 한데. 아주 말 안 해서 환장하는 일 많다니까요. 저희 이모가 그중 최고 대박을 쳤는데 이건 제가 차차 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가, 난 네가 우리 집 시집 오는 거, 아니, 너희들이 결혼하는 거, 그래, 둘만 좋다고 하면 뭐, 딱히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너희 집에서는 허락을 하신 거니 괜찮으시대? 그게 왜 필요해요? 저희 집은 제가 왕이에요. 제 말 안 들으면 생활비도 없고 여가비도 없고 노후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요? 제가 저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저 와서 나만 보고 살라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야 원, 장군님을 집에 모시는 건지 며느리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역시 뭐라고 자기 의견도 없이 얼레벌레 자기 마누라 따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진짜로 아들을 장가 보내는 느낌보다는 어느 집에 아들 헌사하는 느낌으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상견례 때도 얼마나 웃겼는데요. 원래 상견례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저희 상황처럼 누구 집 하나가 사정이 많이 기울면 서로 좀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글쎄 그럴 상황을 미리 눈치를 채고 상견례 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꾸몄더라고요. 글쎄 레크레이션 강사를 불러다가 저희를 둘러앉혀 놓고 레크레이션을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내도 당황했지만 사돈네도 당황한 건 마찬가지였던 듯 했습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상견례였어요. 처음에는 어리버리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아내는 결국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변했습니다. 아니, 구두 벗어 들고 수건 돌리기를 하더라고요. 저요? 마찬가지였죠. 난생 처음 만난 사돈이랑 둘이 귀에다가 커다란 이 헤드폰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단어 맞추기 게임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장장 4시간에 걸친 게임을 통해 저희는 사돈이 아닌 전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것을 없애는 데는 최고였고 피곤함을 가중시키는 데도 최고더라고요. 며느리는 나름 상까지 고루 마련해서 저희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자기 부모님한테는 멋진 부모님 상이라며 상품권과 꽃다발을, 저희 부부에게는 최고의 부모님 상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꽃이 화려하게 올라간 2단짜리 앙금 떡 케이크와 꽃다발, 상품권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품을 양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보통 며느리를 얻은 건 아니야. 그러게, 우리 아들이 이래저래 너무 부족한데 걱정이네. 그냥 마누라 말 잘 들으라고 해야지 뭐.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겠던데 뭐. 아이, 떡이라고 하니까 그거 그때 그거랑 같은 종류지? 그 아주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거. 응, 요즘 이게 유행인가 보더라고. 내 친구들도 보니까 칠순 케이크 이런 거 다 이걸로 하더라고. 아니, 나도 케이크보다는 그게 나아. 빵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느끼하고 달기만 하고 떡이라서 두고 먹기에도 좋더만. 어이구, 늙은이 같은 소리 하는 거 보니 당신도 나이 들었네. 들었지. 그럼 퇴직도 하고 아들놈 장가도 가는데 그나저나 결혼식도 무난하지는 않겠다. 그지? 사실 그때 아내에게 했던 말은 반은 진심이고 반은 장난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만만치 않겠다는 말이요. 며느리가 워낙 활달하고 톡톡 튀니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의 결혼식은 저 때문에 특별해지고 말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들의 결혼식장은 평범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친구가 하는 목장을 빌려서 야외 결혼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양쪽 집 하객을 다 전세 버스에 태워 1시간 반을 갔어요. 버스 안에서도 코미디언 사회자를 다 초빙해서 얼마나 웃으면서 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역대급 결혼식이었다고 엄지척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튼 버스 안에서부터 다들 친해져서 온 식장은 진짜 화기애애했습니다. 양들을 싹 목욕시켜서 뽀얗게 예쁜 애들이 푸른 초원에 핑크 블루 리본을 달고 돌아다녔죠. 하객들은 그림 같은 광경에 감탄하며 동화 속 결혼식 같다고 했지만 저희 부부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혹시나 비가 오면 어쩌나, 음식이 쉬면 어쩌나 걱정에 걱정을 가득하며 하객과 인사를 나누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왁 하는 소리와 함께 누가 저희 부부 쪽으로 뛰어와 와락 앉더라고요. 저희 둘 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희를 안고 주체 못하게 몸을 무너뜨리며 우는 사람이 바로 제가 신고해서 구하고 이사시킨 그 아주머니였거든요. 가정폭력에 휘둘리며 시들시들 말라가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구했을 그 당시 키 160의 몸무게가 39kg였던 그 아주머니는 지금은 좋게 20kg는 늘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보기 좋게 살도 오르고 표정도 좋아져서 처음에는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먼저 알아본 건 아내였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내 은인들을 조카 결혼식장에서 만나네. 조카 결혼식장에서 만나. 조카 결혼식이라니? 어머, 그럼 우리 며느리가 자기 조카야? 순식간에 좋은 의미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사돈 부부가 황급히 뛰어와 상황을 보더니 글쎄 안사돈이 제 앞에 넙죽 절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잔디가 깔려 있기는 했지만 맨 바닥이었는데 한복을 입은 채 넙죽 절을 하시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화장 지워진다고 진정하라 했는데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나쁜 언니입니다. 동생 목숨 구해주신 분들 진작에 찾아뵙고 간이라도 빼드렸어야 사람인데 제가 나쁜 언니예요. 제가.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제가 이 아이가 어찌 살았는지 그 얘기를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애들 결혼식 안 오겠다는 말에 무슨 소리냐고 버럭했다가 간신히 들었습니다. 제가 나쁜 언니예요. 무심한 언니예요. 안사돈은 울면서 자초지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워낙 말수가 없는 집안이고 이것저것 묻지 않는 집이라 그냥 말없이 잘 살겠거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뜬금없이 앙금 떡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더라네요. 이혼하고 떡 케이크 만들어서 파는 공방을 한다며 몇 개 놓고 갔는데 맛있어서 여기저기 소개고 했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도 저희 줄 거 미리 주문을 하고 애 결혼 케이크도 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답례품 떡도 했으면서 정작 결혼식은 안 오겠다고 했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울면서 자기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한 사람이 가서 혹시 마가 낄까봐 무섭다고 했다나요? 그제야 자초지정을 들었는데 그게 일주일 전이었대요. 안사돈은 당장 애들 결혼식은 일주일 앞이지 동생 얘기에 숨 넘어갈 것 같아 화는 나지 기절할 뻔했다는군요. 그래도 조카 결혼식에 안 오는 게 어디 있냐며 달래고 얼러서 결혼식은 참석을 하게 한 거랍니다. 거기서 저희를 만난 거죠. 안사돈이 저희 부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우리 사위 예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은혜 갚을 길은 그것밖에 없네요. 아들 대릴사위 보냈다 생각 마시고 그냥 앞으로 인생 탄탄대로 깔아줄 집에 입양 보냈다 생각하세요. 그만큼 열심히 지원하고 보살피겠습니다. 아유,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부족한 게 많은 놈을 보내면서 마음 불편했는데. 아닙니다. 제 평생 한이 될 뻔한 걸 해결해 주신 분들인데 제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인연의 아주머니는 자기 언니인 저희 안사돈과 함께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또 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도 눈물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고 아들은 얼굴 가득 뿌듯함을 띄우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노년에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인연들이 주변에 생겼습니다. 안사돈은 정말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해 주셨고 며느리의 이모님도 얼마나 아들을 예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아니, 아들이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승진을 했거든요. 세상에, 회사에 있는 직원 300명에게 단가 5만 원짜리 떡 케이크를 다 돌리셨대요. 아들이 민망해 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회사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나요? 그것도 부모가 아닌 처갓집 이모님이 그렇게 돌리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다들 부러워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덕분에 아들은 곳곳에서 사랑받으며 잘 살고 있고 저 역시 뒤늦게 맺은 인연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사람 인연 어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맞나 봐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